당신 뭐예요? 당장 나가요. 제 옷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짓 했어? 여기 좁은 텐트 안에서 러시아 여성이 잠자고 있는 한국 남자에게 소리치며 주먹을 날리고 있습니다. 잘 자다가 난데없이 맞은 그의 표정은 날벼락이라도 맞은 듯한데요. 정신을 차린 그는 갑자기 눈을 가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 또한 같이 비명을 지르고 서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러시아어, 한국어로 텐트 안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녀에게 들어보니 잠을 잘 때 다 벗고 자는 습관이 있다는데 생판 초면인 두 사람에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들의 황당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리나예요. 러시아의 작고 쓸쓸한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 회색빛 건물들이 끝없이 늘어선 그런 도시였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건 저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도 그런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달리 저는 어릴 적부터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했어요. 엄마는 너무나 여리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러시아 여성답지 않게 말이에요. 이웃 아주머니들은 종종 엄마를 보며 혀를 찼어요.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저렇게 약해서 어떻게 살아가나 하면서요. 정말 그랬습니다. 엄마는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 종종 주저앉곤 했어요. 7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난방비 연체 통지서가 왔을 때 엄마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엄마 무릎에 앉아서 그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뭔가 할게요. 물론 7살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지만 그때부터 저는 작은 어른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일을 하셨지만 약한 몸 때문에 쉬시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8살이 될 때부터 근처 빵집에서 마칠 때까지 기다리며 버리는 빵을 주워왔습니다. 9살 때는 이웃집 할머니의 심부름을 해드리고 작은 용돈을 받았어요. 10살이 되자 엄마 대신 장을 보러 다녔고 11살에는 집안 청소며 빨래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미안해했지만 동시에 의지하고 있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이리나야, 넌 정말 믿음직스러워. 엄마가 자주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하면서도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사는 우리 집은 비록 작고 가난했지만 따뜻했거든요. 겨울이면 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 아파트에서 엄마와 한 이불을 덮고 잤어요. 엄마는 제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바바야가 이야기나 화염새 이야기, 그리고 먼 나라의 공주 이야기들이요. 그 목소리는 참 따뜻했어요. 바깥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져도 우리 이불 속은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곳이었습니다. 여름에는 함께 근처 공원에 나가 피크닉을 했어요. 빵 몇 조각과 차가운 차,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습니다. 엄마는 꽃을 따서 제 머리에 꽂아주며 우리 이리나가 세상에서 가장 예뻐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엄마는 점점 더 의기소침해지셨어요.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를 볼 때마다 엄마 얼굴에는 그늘이 졌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더욱 단단해져야겠다고 다짐했어요. 15살이 되자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설거지를 하고 주말에는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도 했어요. 이리나,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엄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았거든요. 아니, 괜찮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게 우리 삶이었고 저는 그 삶에 적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이 되던 해봄, 엄마가 갑자기 많이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계속되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더니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셨어요. 병원에 가야 해요. 제가 다급히 말했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상태는 더 악화되었어요. 결국 제가 억지로 모시고 간 병원에서 나온 진단은 폐암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의사는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지만 엄마는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치료비가 얼마인데 그 돈으로 이리나가 대학을 가야지. 저는 엄마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는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습니다. 대신 엄마는 조용히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보시고 제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챙겨두셨습니다. 그런 나날이 한 달쯤 지났을 때 엄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이리나야, 우리 캠핑 한번 가보자. 캠핑이라니요? 저희는 평생 캠핑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엄마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엄마. 작은 텐트 하나와 간단한 침낭 그리고 먹을 것 조금을 챙겨서 시 외곽의 작은 호수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오랜만에 볼 수 있는 밝은 미소였어요. 텐트를 치고 작은 모닥불을 피우는 동안 엄마는 계속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하자 엄마가 갑자기 입을 여셨습니다. 이리나야, 엄마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 모닥불이 타닥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긴장하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네, 엄마. 너의 아버지 이야기야.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게 금기였습니다. 어릴 때 한두 번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엄마는 항상 나쁜 사람이었어. 우리를 버리고 갔어. 라고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엄마가 너를 임신했을 때 너의 아버지는 22살이었어. 나는 20살이었고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고 나도 그를 사랑했지. 제가 알고 있던 이야기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만났어. 이 호수에서. 그때 그도 혼자 캠핑을 왔었거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왔었는데 그 친구들은 먼저 들어가고 나 혼자 남았었어. 그때 그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지. 엄마는 먼 곳을 바라보며 계속하셨어요. 6개월 동안 사귀었어. 그는 나에게 프로포즈까지 했었지. 하지만 그때 징병영장이 나왔어. 체첸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 체첸이라는 단어에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곳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는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 전쟁이 끝나면 결혼하자고 했지.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못했어. 돌아오지 못했다는 게 전사했어. 엄마가 고개를 떨구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임신한 지 3달 만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버린 게 아니라 나라가 아버지를 데려간 거였어요. 그리고 그는 저를 보지도 못한 채 죽었던 거예요. 왜 그동안 말하지 않으셨어요? 미안해. 엄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너에게 나라에 대한 원망을 심어주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나도 너무 아파서 감출 수밖에 없었어.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약했는지, 왜 혼자서 세상을 헤쳐나가기 어려워했는지. 엄마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던 거였어요. 너의 아버지 이름은 알렉산드르였어. 넌 그의 눈을 닮았어. 엄마가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너를 정말 사랑했을 거야.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깊은 상처도 함께요. 모닥불이 꺼져갈 때까지 엄마는 아버지와의 추억을 들려주셨어요. 처음으로 만났던 날, 첫 데이트, 첫 키스 그리고 마지막 이별까지. 그 캠핑이 엄마와 함께한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엄마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열흘 뒤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이리나야, 이제 너 혼자서도 잘 살아갈 거야. 엄마는 알고 있어.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21살의 나이에 말이에요. 그 작은 아파트는 갑자기 너무 넓고 텅 비어 보였어요. 엄마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베개, 엄마가 자주 앉으시던 소파, 엄마가 마지막으로 마시던 차가 든 컵까지. 모든 게 엄마를 그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그 집에서 나가지 못했어요. 아르바이트도 그만뒀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가끔 이웃 아주머니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셨지만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엄마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저는 일어나서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옷들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건 작은 봉투 하나였어요. 그 안에는 제법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몰래 모아둔 돈이었어요. 함께 들어있던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리나에게. 엄마가 주지 못한 자유를 위해. 그 순간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집을 정리하고 떠나는 거였습니다. 어디든 어떻게든 말이에요. 며칠 뒤 저는 중고 캠핑카 하나를 샀습니다. 낡고 작았지만 제게는 충분했어요. 필요한 것들을 최소한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 작은 아파트와도 작별 인사를 했어요. 엄마, 저 이제 떠나요. 엄마가 못 해보신 여행을 저라도 해볼게요. 캠핑카 시동을 걸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떨리면서도 설레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떠돌이 인생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러시아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시베리아의 넓은 평원을 지나고 우랄 산맥의 풍경을 보며 작은 마을들을 스쳐 지나갔어요. 때로는 일주일씩 같은 곳에 머물기도 했고, 때로는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러시아의 국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과연 국경을 넘어도 될까? 하지만 여권은 있었고 돈도 충분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계속 가보자고. 핀란드를 거쳐 스웨덴으로, 스웨덴에서 노르웨이로. 북유럽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끝없는 숲과 맑은 호수, 그리고 여름에도 서늘한 바람. 러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노르웨이의 피오르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멀리 왔다는 걸 실감했어요. 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 엄마도 아버지도 모르는 땅.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끼고 있었어요. 노르웨이 피오르드 지역의 작은 캠핑장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하루 종일 운전해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캠핑장은 생각보다 한적했어요. 몇 개의 텐트가 듬성듬성 떨어져 있었고 대부분 가족 단위 여행객들 같았습니다. 저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자리에 캠핑카를 세웠어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고 물 냄새와 풀 냄새가 섞인 공기가 뱃속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맡을 수 없었던 냄새였어요. 좀 더 상큼하고 깨끗한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다른 캠핑객들은 하나둘 텐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만 혼자 캠핑카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위스키가 생각났어요. 러시아를 떠나기 전에 샀던 보드카 한 병이 캠핑카 안에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한 모금만 마실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따뜻해지자 왠지 더 마시고 싶어졌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술을 마신 적이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마시고 싶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며 두 번째, 세 번째 잔을 비웠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호수 위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너무 외로웠어요.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앞으로에 대한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술이 취하기 시작하자 온 세상이 몽환적으로 보였어요. 바람 소리도, 물소리도 모든 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병의 절반 이상을 마셨어요.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 같은 게 찾아왔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 순간만 있을 뿐이었어요. 술에 완전히 취한 저는 캠핑카 안으로 들어가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이불도 덮지 않은 채로요.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잠에서 깼습니다. 머리는 아직 어지럽고 몸은 휘청거렸지만 정말 급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 생긴 습관으로 옷을 다 벗고 자고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우비만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어요. 캠핑장 한쪽에 가니 화장실이 있었지만 술 취한 상태에서는 그곳까지 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호수 근처 나무 뒤에서 볼일을 봤습니다. 자연 속에서 이런 일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야도 흐릿했고 어디가 어딘지 잘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도 잘 도착해서 금세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따뜻한 감촉에 서서히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뭔가 부드럽고 따뜻한 게 제 등에 닿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의식이 돌아오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천히 눈을 떠보니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제 캠핑카 천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잠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였어요. 그것도 동양인 같았어요. 순간 모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발로 세게 찼어요.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자도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저는 계속 그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무서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상태에서 무조건 공격부터 했어요. 그 남자는 제 주먹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소리치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급히 담요를 들어 제게 던져주며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자신의 텐트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어요. 제 텐트가 아니라고요? 황급히 담요로 몸을 감싸고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로 제 캠핑카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막 나온 곳은 조그만 텐트였습니다.
순간 모든 상황이 이해됐어요. 제가 술에 취해서 엉뚱한 텐트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정말 창피하고 당황스러웠어요. 급히 캠핑카로 달려가서 옷을 제대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텐트 앞에서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안경이 반쯤 부러져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대충 붙여놓은 상태였어요. 아마 제가 때렸을 때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술을 마시고 실수로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깜짝 놀랐지만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안경을 보고 웃음이 터졌어요. 정말 우스꽝스럽게 생겼거든요. 테이프가 코 부분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완전히 너드 같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도 자신의 안경을 만져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제도 부러졌었는데 오늘 또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캠핑이 처음이라 서툴러서 텐트 치다가도 실수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더 웃음이 났어요. 이 사람 정말 어설픈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 보니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해 보였어요. 혹시 여분 안경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있긴 한데 도수가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가 배낭에서 꺼낸 안경을 써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잘 안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안경점까지 데려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차가 있다고 말하면서요. 제가 부러뜨린 거니까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오랜만에 사람과 대화하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를 캠핑카에 태웠어요. 조수석에 앉은 그의 모습이 정말 어색해 보였습니다. 예비 안경을 쓰고 있어서 계속 눈을 찡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는 김현우라고 자기 이름을 말했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리나라고 소개하며 러시아에서 왔다고 했어요. 운전을 하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우 씨는 생각보다 차근차근 말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급하지 않고 차분했습니다. 러시아 남자들과는 정말 달랐어요. 여행 중이냐고 물어보니 목적이 있는 여행은 아니고 그냥 헤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나온 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도 그만두고 뭔가 새로운 걸 찾고 싶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묘하게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제 경우는 더 복잡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찾는다는 면에서는 같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어요. 작은 마을이었지만 안경점은 있었습니다. 다행히 현우 씨 안경과 비슷한 도수의 렌즈가 있어서 1시간 만에 수리가 끝났어요. 새 안경을 쓴 현우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괜찮게 생겼더라고요. 테이프 안경을 쓰고 있을 때는 정말 너드 같았는데 제대로 쓰니까 꽤 지적이고 온화해 보였어요. 그는 정말 감사하다며 덕분에 잘 보인다고 했습니다. 안경점에서 나와서 현우 씨가 커피 한 잔 마시자고 제안했어요. 마을 중심가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스타일의 아늑한 카페였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우 씨는 정말 차분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말을 할 때도 신중했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타입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급하지 않고 여유로운 느낌이었거든요. 커피를 마시면서 현우 씨가 물었어요. 앞으로 어디로 갈 계획이냐고. 저는 특별히 정한 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간다고 하면서요. 그러자 현우 씨도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때 문득 노르피엘드가 생각났습니다. 가이드북에서 본 그 협곡 사진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높은 절벽들 사이로 펼쳐진 장관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하지만 혼자 가기에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노르피엘드라는 곳을 알고 있는지. 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명한 협곡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혼자 가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다면 같이 가자고 제안했어요. 물론 각자 따로 여행하되 안전을 위해 함께 가자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그런 제안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현우 씨에게는 왠지 마음이 열렸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저보다 더 조심스럽고 신중한 타입 같았어요. 현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혼자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함께 간다면 안전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 말했어요.
혼자 여행하다 보니 가끔 심심했는데 오늘 만난 것도 인연인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계획을 간단히 세웠어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노르피엘드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정도 머물면서 협곡을 탐험하고 그 다음에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부담 없는 동행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현우 씨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재밌었다고. 아침에 깨어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하루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창피한 일을 겪을 줄도 몰랐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줄도 몰랐어요. 캠핑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된다는 생각에 기대됐어요. 엄마와 함께했던 마지막 캠핑 이후로는 처음이었거든요. 현우 씨는 제 캠핑카에서 적당히 떨어진 곳에 텐트를 쳤어요. 아마 어젯밤 일 때문에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배려가 고마웠어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노르피엘드는 어떤 곳일까? 현우 씨와의 여행은 어떨까? 궁금한 게 많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걱정도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 과연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요. 하지만 그런 걱정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오랜만에 혼자가 아닌 여행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습니다. 물론 아직은 서로를 잘 모르는 사이였지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노르피엘드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높은 절벽들과 깊은 협곡 그리고 맑은 강물. 사진만 봐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 정말 기대됐어요. 새로운 곳을 탐험한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현우 씨와 함께 한다는 것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의 실수가 이런 만남으로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가장 당황스럽고 창피한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될 줄이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의 노르피엘드 여행이 어떤 하루가 될지 정말 궁금하고 기대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설렘으로 잠에서 깨는 기분이었어요. 현우 씨도 벌써 일어나서 텐트 앞에서 간단한 아침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세면을 하고 캠핑카 밖으로 나갔어요. 그가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새 안경을 쓴 모습이 어제보다 훨씬 더 지적이고 온화해 보였어요. 아침을 함께 먹으며 오늘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노르피엘드까지는 약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했어요. 현우 씨는 지도를 펼쳐놓고 가는 길을 설명해줬습니다. 정말 세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발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묘한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와 함께했던 마지막 캠핑 이후로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여행이었거든요. 현우 씨는 배낭에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챙기고 있었어요. 캠핑카에 올라탄 현우 씨는 조금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어제는 안경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은 제대로 된 여행이니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저는 그런 그를 보며 웃음이 났어요. 정말 순수하고 진솔한 사람 같았거든요. 노르웨이의 시골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록 들판과 멀리 보이는 산들 그리고 맑은 호수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현우 씨는 창밖 풍경에 계속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운전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갔어요. 현우 씨는 어릴 때부터 여행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는 제대로 된 여행을 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럽을 제대로 돌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러시아에서의 생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사이였거든요. 하지만 현우 씨는 제가 말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1시간 반 정도 달렸을 때 날씨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아까까지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노르웨이 날씨가 변덕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현우 씨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노르피엘드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린 우리는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요. 협곡을 걷기에는 날씨가 좋지 않았거든요. 특히 비가 많이 오면 길이 미끄러워져서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현우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한 건물을 가리켰어요. 사우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전통 사우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같았어요.
비를 피할 겸 들어가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사우나 입구에서 직원이 설명해줬습니다. 노르웨이 전통 방식의 사우나라고 했어요. 남녀 구분 없이 함께 들어가는 혼욕 사우나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러시아에도 비슷한 사우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우 씨는 조금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남녀가 함께 사우나에 들어가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가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순진하고 예의 바른 사람 같았거든요. 탈의실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간단하고 단정한 스타일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트렁크를 입고 나왔는데 역시 조금 어색해 보였어요. 사우나 안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나무로 된 벤치들이 계단식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가운데에는 뜨거운 돌들이 있었어요. 저는 적당한 높이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현우 씨는 저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어요. 그런데 현우 씨가 안경을 벗자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살피더라고요. 안경 없이는 잘 안 보이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런 그를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때 현우 씨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헉하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급히 고개를 돌리며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제가 알몸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안경을 벗어서 잘 안 보였던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수영복을 입고 있다고 말해줬더니 그제야 안심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금 어색해하고 있었어요. 사우나에서 땀을 충분히 빼고 나온 후 우리는 휴게실에서 차가운 음료를 마셨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현우 씨는 아까 일 때문에 계속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오히려 재미있었다고 말했어요.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휴게실에는 우리 말고도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현지인들 같았습니다. 저희처럼 갑작스런 비를 피해온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현우 씨와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협곡 구경은 힘들 것 같았습니다. 현우 씨도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대신 내일 날씨가 좋아지면 그때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런 현우 씨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계획이 틀어져도 짜증내지 않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있었거든요. 러시아 남자들 중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화를 내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현우 씨는 정말 달랐습니다. 휴게실 직원이 다가와서 맥주를 추천했어요. 노르웨이 현지 맥주라고 하면서 사우나 후에 마시면 정말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현우 씨가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좋다고 대답했어요. 어차피 오늘은 더 이상 운전할 일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맥주를 마시니 정말 시원했습니다. 사우나에서 뜨거워진 몸에 차가운 맥주가 스며드는 느낌이 좋았어요. 현우 씨도 맛있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위기가 한결 편안해졌어요. 두 번째 맥주를 마실 무렵 저는 현우 씨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술 기운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그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그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여리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어린 시절부터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야 했는지 말했어요. 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엄마의 병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치료를 거부했던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캠핑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것까지. 말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현우 씨는 정말 훌륭한 청취자였어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성급한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왜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도 설명했어요. 엄마를 잃고 혼자가 된 후의 공허함,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찾고 싶어서 떠나게 된 과정을, 러시아에서 노르웨이까지 오게 된 긴 여정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말고는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없었거든요. 현우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서 잘 견뎌온 게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코끝이 찡해졌어요. 누군가 제 상황을 이해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현우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에서의 치열한 경쟁 사회,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저와는 다른 종류의 고민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찾는다는 면에서는 비슷했습니다. 세 번째 맥주를 마실 즈음 밖에 비가 조금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오늘은 그냥 휴식하는 날로 생각하자고 했어요. 내일 날씨가 좋아지면 그때 협곡을 구경하자고 하면서요. 저는 그런 현우 씨의 여유로운 태도가 좋았습니다. 급하지 않고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러시아에서 만났던 남자들은 대부분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었는데 현우 씨는 정말 달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술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서 빨리 취하는 편이었거든요. 아니, 사실 러시아 사람치고는 술이 약한 편이었어요. 현우 씨는 저보다 더 취한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고 말도 조금씩 어눌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맥주를 마시자 현우 씨는 완전히 취해버렸어요. 눈이 풀려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술 취한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익숙했지만 현우 씨는 정말 술이 약한 것 같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비도 거의 그쳤습니다. 우리는 사우나를 나와서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현우 씨는 많이 비틀거렸고 제가 부축해줘야 할 정도였습니다. 중간중간 멈춰서 쉬어가며 겨우 캠핑카까지 도착했어요. 현우 씨가 텐트를 치겠다고 중얼거렸지만 이 상태로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게다가 바닥이 아직 젖어 있어서 텐트를 치기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캠핑카에서 함께 자자고 제안했어요. 현우 씨는 취한 상태에서도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민폐 끼치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어차피 혼자 자기에는 캠핑카가 너무 넓었거든요. 캠핑카 안으로 현우 씨를 부축해서 들어갔어요. 그는 침대에 앉자마자 비틀비틀했습니다. 완전히 만취 상태였어요. 저는 그에게 물을 한 컵 주고 편안하게 누우라고 했습니다. 현우 씨는 취한 목소리로 계속 고맙다고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하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현우 씨를 보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술을 마셔도 난폭해지거나 이상하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솔직해졌을 뿐이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현우 씨는 완전히 잠들어 버렸어요. 고른 숨소리를 내면서 깊이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누웠어요. 오늘 하루가 정말 특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핑카 불을 끄고 누워서 현우 씨의 잠든 모습을 바라봤어요.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했어요. 창밖으로는 별들이 보였어요. 구름이 걷히면서 맑은 밤하늘이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정말 좋은 날씨가 될 것 같았어요. 노르피엘드 협곡을 구경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현우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더 기뻤어요. 오늘 하루 만에 정말 많은 것을 나눴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더 특별한 관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채로요. 현우 씨라는 사람을 만난 것이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람 소리가 캠핑카를 감싸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현우 씨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곁에 있다는 감각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이런 기분을 느낀 건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캠핑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저는 천천히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또다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어젯밤 술기운에 옷을 벗고 그냥 잠들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급히 담요를 끌어당겨 몸을 가렸어요. 그때 현우 씨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캠핑카 한쪽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당황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민망했어요. 어제에 이어 또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지만 현우 씨는 전혀 이상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그런 그의 모습이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옷을 찾아 입었어요. 현우 씨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캠핑카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정말 좋은 냄새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옷을 다 입고 나서야 현우 씨가 돌아봤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으니까 노르피엘드를 올라가자고 하더라고요. 마치 아침에 일어난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말이에요. 묘하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현우 씨는 너무 태연했거든요. 아니면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자 왠지 모르게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하지만 현우 씨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제 비 때문에 못 본 노르피엘드를 오늘은 꼭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무심한 척하며 좋다고 대답했어요. 내심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지만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현우 씨는 배낭에 물과 간식을 챙겼어요. 등산에 대한 기본 상식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작은 배낭에 넣었어요. 창밖으로 보니 정말 날씨가 좋았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맑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등산하기에는 완벽한 날씨였어요. 노르피엘드 입구에 도착해서 등산로를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가파른 길이었어요. 하지만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현우 씨가 제게 괜찮겠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등산을 시작하자마자 현우 씨의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뒤처지지 않는지 계속 확인했고 힘든 구간에서는 속도를 늦춰줬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혼자 할 수 있을 때는 지켜만 봤습니다. 30분 정도 올라갔을 때 첫 번째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내려다본 풍경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깊은 협곡과 그 사이로 흐르는 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피오르드까지. 사진으로만 보던 노르웨이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현우 씨도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런 글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정말 순수하게 아름다운 것에 감동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어제 아침에 민망함을 조금 잊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계속 올라가면서 저는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체력이 부족했거든요. 현우 씨는 괜찮아 보였지만 저는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현우 씨가 자주 휴식을 제안했어요. 물도 자주 마시라고 하고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배려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요. 중간 지점쯤에서 저는 정말 지쳐서 쉬어야 했습니다. 바위에 앉아서 숨을 고르는데 현우 씨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그때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어제 제가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제대로 위로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를 잃고 나서 계속 참고 있던 슬픔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우 씨 앞에서 이렇게 우는 게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현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옆에 앉아서 기다려줬습니다. 그런 그의 존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현우 씨가 손수건을 건네줬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울어본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 울기만 했는데 누군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어요. 눈물을 닦고 나서 현우 씨를 보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현우 씨의 따뜻함 덕분에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계속 손을 잡고 올라갔어요. 현우 씨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손에 힘을 주며 격려해줬습니다. 말로 하는 위로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그의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가파른 구간을 지나면서 저는 현우 씨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설프고 순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정말 따뜻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구간은 정말 가팔랐습니다. 거의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 할 정도였어요. 현우 씨가 먼저 올라가서 제게 손을 내밀어줬습니다. 그 손을 잡고 올라가면서 저는 안전함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정말 장관이었거든요.
깊은 협곡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에메랄드빛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구름들이 산 아래쪽에 떠 있어서 마치 하늘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현우 씨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거든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서 더욱 기분이 좋았어요.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는 조용한 대화를 나눴어요. 현우 씨는 이런 풍경을 보면 인생의 고민들이 작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자연 앞에서는 인간의 문제들이 정말 사소해 보였거든요. 몇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사진도 찍고 바람도 쐬고 그냥 멍하니 풍경만 바라보기도 했어요. 현우 씨와 함께 있으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낸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았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쉬웠지만 더 조심해야 했어요.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거든요. 현우 씨는 위험한 구간에서 항상 제 앞에서 길을 확인해줬습니다. 하산하는 동안 저는 오늘 하루를 생각해봤어요. 아침에는 민망했던 일도 있었고 중간에는 울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정말 좋은 하루였습니다. 특히 현우 씨와 손을 잡고 걸었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캠핑장에 돌아왔을 때는 해가 거의 진 상태였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현우 씨도 피곤해 보였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오늘의 등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현우 씨는 제가 생각보다 체력이 좋다고 칭찬해줬습니다. 저는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했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현우 씨는 자신의 텐트로 들어갔어요. 저도 캠핑카로 향했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캠핑카 안에서 혼자 있으니 왠지 허전했습니다. 창밖으로 현우 씨의 텐트가 보였어요.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잠들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혼자 있기가 싫었습니다. 현우 씨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그 따뜻함을 더 느끼고 싶었습니다. 1시간 정도 뒤척이다가 저는 용기를 냈어요. 캠핑카에서 내려 현우 씨의 텐트로 걸어갔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이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텐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함께 보내면서 느꼈던 현우 씨의 따뜻함을 생각하니 더 이상 혼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텐트 지퍼를 열었습니다. 현우 씨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은 같이 자고 싶다고. 현우 씨는 잠시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텐트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두 사람이 가까이 있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자리를 정리해주고 제게 담요를 건네줬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어젯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란히 누웠지만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우 씨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빨라진 것 같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현우 씨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의 체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말이에요. 현우 씨도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시작됐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현우 씨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밤은 정말 길고 깊었습니다. 자연의 밤보다도 더 긴 시간을 함께 보낸 것 같았어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진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함이었어요. 현우 씨는 정말 부드럽고 세심했어요. 제 마음을 헤아리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급하지 않고 천천히 제가 편안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어요. 그런 그의 모습에서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현우 씨에게 제 모든 마음을 전했어요. 지금까지 혼자 견뎌왔던 외로움, 그리고 현우 씨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까지 모든 감정을 나누며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깊은 연결감을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현우 씨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때로는 열정적으로, 때로는 부드럽게 서로를 감쌌습니다. 북유럽의 차가운 밤 공기와는 대조적으로 텐트 안은 뜨거웠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정말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현우 씨와 함께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이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현우 씨도 저에게 속삭였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라고, 저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게 완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마침내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있었어요. 지친 몸이었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이런 밤을 보낸 건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현우 씨의 품에서 저는 진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외로움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 현우 씨가 제게 말했어요. 오늘 밤이 정말 특별했다고, 그리고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에 들었어요. 외로움이 아닌 진짜 온기 속에서 말이에요.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현우 씨와 진짜 하나가 된 밤이었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현우 씨 옆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어색한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뭔가 깊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현우 씨가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누워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젯밤 함께 잤다는 사실이 신기했지만 동시에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커피 향이 텐트 안을 가득 채우자 저도 일어났습니다. 현우 씨가 제게 컵을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러시아 남자들은 쉽게 말한다면서요? 자신은 장난으로 그런 거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저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놨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과는 정말 다른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거든요. 저는 그런 현우 씨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노르웨이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원래는 각자의 길을 갈 예정이었는데 자연스럽게 동행이 계속됐어요. 현우 씨도 저도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며칠이 흘러도 작별 인사를 꺼내지 않았거든요. 피오르드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함께 보며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물 한 개가 자욱한 아침에 손을 잡고 걸었고 해질녘에는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매일매일이 꿈 같았어요. 이런 행복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현우 씨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피곤해하면 미리 알아채고 휴식을 제안했고 제가 좋아할 만한 장소를 찾아서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제 기분을 살피는 능력이 정말 뛰어났어요. 엄마 이후로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짜 배려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현우 씨를 위해 뭔가 하고 싶었어요. 러시아 요리를 해주기도 하고 현우 씨가 관심 있어 하는 노르웨이 역사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현우 씨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미소를 보고 싶었고 밤에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싶었어요. 이런 감정이 사랑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현우 씨가 제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현우 씨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제가 잠시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항상 제 곁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현우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캠핑카 앞에 서서 한참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다가갔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있는 게 부담스러워진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현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캠핑카를 팔고 한국으로 가자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표정을 보니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이라니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K-팝이나 드라마 정도만 들어봤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먼 나라로 가자는 제안을 받다니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현우 씨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농담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현우 씨가 설명해줬어요. 한국은 자연 속에 도시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도 따뜻하고 제가 쉬어갈 곳이 필요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안정적인 삶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러시아에서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진심이었거든요. 진짜로 함께 가자는 제안이었어요. 현우 씨는 단순한 여행 동반자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모든 걸 버리고 낯선 나라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현우 씨를 따라가는 게 너무 의존적인 건 아닐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우 씨는 제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기다려줬어요. 재촉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제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니 더욱 믿음이 갔어요. 정말 저를 생각해서 하는 제안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엄마 무덤도 러시아에 있고 제가 나고 자란 곳도 러시아였어요. 그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러시아에 남아있을 이유도 딱히 없었습니다. 오히려 슬픈 기억들만 가득했어요. 결정적이었던 건 현우 씨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안정감이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우 씨가 제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캠핑카를 팔고 현우 씨와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 결정을 말했을 때 현우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캠핑카를 파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서류 정리도 해야 했고 적정 가격을 찾는 것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가 모든 과정을 도와줘서 수월하게 할 수 있었어요. 정말 든든한 동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비자를 받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러시아 국적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현우 씨가 모든 걸 알아봐주고 도와줘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 잘하는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현우 씨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차리고 위로해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뒤로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현우 씨와 함께라면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건물로 걸어가는데 모든 게 신기했어요. 공항부터가 러시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받을 때는 정말 긴장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현우 씨가 옆에서 통역도 해주고 도와줘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어요. 정말 안심이 됐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초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로 산의 능선이 보였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상냥했습니다.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줬고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면 더욱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우 씨의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도시 안에 이렇게 많은 공원과 나무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진짜로 자연 속에 도시가 있다는 현우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현우 씨의 집은 아담하고 깔끔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저를 위해 따로 방을 준비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제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 씨의 부모님을 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긴장됐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낯선 여자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고생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현우에게서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도 이제 가족이 됐으니 편하게 지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저는 한국 음식을 처음 맛봤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김치의 매콤한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제게 한국 생활에 대해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어요. 언어부터 배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좋은 학원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친자식처럼 챙겨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혼자 있으면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엄마를 잃고 혼자가 되었던 때부터 현우 씨를 만나고 지금 한국까지 오게 된 것까지. 정말 꿈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그 불빛 중 하나가 되는 거라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현우 씨가 방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아니, 괜찮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거든요. 현우 씨가 말했어요. 이제 도망치지 말고 여기서 살아보라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실감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도망다니기만 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현우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현우 씨는 환하게 웃으며 꼭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밤부터 저희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도망다니는 삶이 아니라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는 삶이요. 현우 씨라는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워가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현우 씨가 있고 따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정말 변하고 싶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노르웨이로 그리고 한국까지 정말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제 새로운 고향이 될 곳이었으니까요. 현우 씨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봄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러시아의 춥고 긴 겨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벚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계절의 변화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모든 게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현우 씨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줬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은행 계좌 만드는 법부터 지하철 타는 법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한국어 공부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러시아어와는 완전히 다른 문자와 발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현우 씨와 대화하고 싶었고 이 나라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거든요. 학원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도 친해졌어요.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간단한 일상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정도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성취감이 컸어요. 현우 씨는 제 발전을 보며 정말 기뻐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어른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 밥을 먹을 때의 예의, 그리고 정이 많은 사람들의 성격까지. 러시아와는 다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현우 씨의 부모님도 정말 친자식처럼 저를 돌봐주셨어요. 주말마다 집에 초대해서 한국 음식을 해주시고 한국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한국어를 틀리게 말해도 웃으며 고쳐주셨어요. 6개월이 지날 무렵 저는 한국이 정말 제 두 번째 고향이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이 반가웠고 거리를 걸으면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외국인이라는 느낌보다는 이곳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우 씨와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서로에 대해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함 덕분에 저는 정말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냄새에도 민감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이나 스트레스인 줄 알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무리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현우 씨가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저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걱정 어린 표정을 보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현우 씨가 제 손을 잡고 있어줘서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임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임신이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거든요. 현우 씨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어요.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혼자서 저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눈물 흘리던 모습까지. 혹시 저도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침묵을 지켰습니다. 현우 씨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이 없었어요. 둘 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임신이라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고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현우 씨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현우 씨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군대에 가야 하는지 말이에요. 엄마처럼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될까봐 정말 무서웠거든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는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현우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이미 군대를 다녀왔다고, 이번에는 자신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확 풀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제야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현우 씨는 저를 꼭 안아주며 괜찮다고 위로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이제 여행을 끝내고 정말 집으로 가자고. 우리만의 가정을 꾸리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실감이 났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도 들었어요. 몇 주 후 현우 씨가 프러포즈했습니다. 거창한 이벤트는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와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고,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결혼 준비는 간소하게 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신 따뜻한 결혼식을 원했어요. 현우 씨의 부모님이 모든 걸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시부모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우리 딸이라고, 앞으로 가족으로 살아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엄마 이후로 이런 따뜻함을 느낀 건 처음이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현우 씨는 물론이고 시부모님, 그리고 새로 사귄 한국 친구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저와 아이를 걱정해주고 챙겨줬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공동체의 따뜻함이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한국에서 태어날 아이와 소통하려면 제가 먼저 이 나라의 언어를 완전히 익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출산일이 다가올 무렵, 저는 정말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대감과 두려움이 공존했어요.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사랑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있었지만 현우 씨와 가족들의 지지가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작고 예쁜 딸이었습니다.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저와 현우 씨의 사랑으로 태어났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현우 씨도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 이름을 지을 때도 한국 이름과 러시아 이름을 모두 고려해서 지었어요. 두 나라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름이었습니다. 육아는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밤에 자주 깨는 아이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기도 했지만 아이의 작은 미소 하나만으로도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현우 씨도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해서 정말 든든했어요. 시부모님들도 손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주말마다 와서 아이를 돌봐주시고 육아 노하우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아이가 6개월 정도 됐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혼자 공원에 갔어요. 날씨가 정말 좋은 봄날이었습니다. 반팔을 입고 아이를 안고 공원을 걸으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팔에 남아있던 옛 상처 자국들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러시아에서의 힘들었던 시간들, 엄마를 잃었던 슬픔, 그리고 혼자였던 외로움의 흔적들이요. 하지만 이제 그 위에는 새로운 행복이 덮여 있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과거의 상처를 감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산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따뜻한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제 인생의 방황이 여기서 끝났고 한국에서 다시 시작됐다고. 엄마도 하늘에서 지금의 저를 보며 안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제 머리카락과 아이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이 따뜻하게 감싸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완전한 평화를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우리 모녀를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제게는 최고의 행복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제가 그토록 찾던 행복이라고. 거창하지 않지만 진짜 사랑이 있는 삶이라고 말이에요. 현우 씨와 아이, 그리고 따뜻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밤에 아이를 재우고 현우 씨와 함께 앉아 있으면서 저는 과거를 돌아봤어요. 러시아에서의 힘든 시간들, 엄마를 잃었던 아픔, 그리고 혼자 떠났던 긴 여행까지.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모든 일들이 없었다면 현우 씨를 만날 수도 없었을 거고,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힘들었던 시간들도 결국은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요.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행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